잠시 후 1시 10분부터 2부 세션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홀 밖에 계신 분들께서는 입장하셔서 착석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약 3분 후에 오늘 2부 세션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홀 밖에 계신 분들께서는 입장하셔서 착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이브 인투 디지털 로지스틱스 웨이브 부산 2019 2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모빌리티를 주제로 세 분의 연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연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빌리티 빅데이터로 보는 부산 시민의 이동 생활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해 주실 카카오 모빌리티 디지털 연구소의 이재호 소장님을 소개해 올립니다. 큰 박수로 환영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래 점심 식사 직후에 발표하면 되게 불리한 게 많은데 최대한 졸리지 않게 재미있게 발표를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디지털 경제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이재호라고 합니다. 오늘은 모빌리티 빅데이터를 통해 보는 부산 시민의 이동 생활이라고 해서 저희가 2015년 3월에 카카오 택시 서비스를 처음 출시한 이후에 모빌리티와 관련된 데이터들이 많이 쌓여 있고 이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해서 매년 카카오 모빌리티 리포트라는 것을 발간합니다. 올해도 지지난주에 카카오 모빌리티 리포트 2019가 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총괄 작업을 맡았고요. 지금 구글이나 검색 포털 사이트에서 그냥 카카오 모빌리티 리포트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누구나 무료로 PDF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되게 저 나름대로는 재밌게 구성했으니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그 모빌리티 서비스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모빌리티, 다시 말해서 이동의 본질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동이라는 것은 생활과 생활을 연결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계시기 전에 뭐 직장에서 혹은 집에서 나름대로의 그 직장 생활 또 가정에서의 가정 생활을 하시다가 여기서 오늘 세미나를 듣기 오셨잖아요. 또 여기서의 생활 그 사이 두 개의 생활을 연결해주는 뭐 대중교통이 될 수도 있고 자가용이 될 수도 있고 교통수단을 통해 이동하셨을 텐데요. 그 이동이라는 경험을 지금까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고 유쾌한 경험은 아마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이동이라는 것에 소비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동 자체에 대한 인식은 뭔가 불편하고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눈을 감았다 뜨면 순간 이동해서 그냥 집에 가 있으면 좋겠다.
아침에 회사 출근할 때도 이 만원 전철에 시달리기가 너무 싫어. 그냥 짧은 시간에 빨리 회사에 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회사가 밀집한 그 근처에 살거나 지하철역 주변에 살거나 이렇게 역세권에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삶의 큰 복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정보통신 기술, 우리가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의 기반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이렇게 불편하고 비효율적이라고 여겨졌던 이동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변화는 아주 느리지만 천천히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이라는 경험이 더 이상 불편하고 비효율적인 경험이 아니라 편리하고 스마트하고 행복한 경험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이동에 행복하고 편리하고 효율적인 이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가장 그 기본, 그 밑단에는 개인과 차량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모빌리티 서비스가 있어야 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저희 카카오 모빌리티도 개인이 들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분의 위치가 어디인지, 택시를 불렀을 때 어디서 출발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로 도착해야 되는지,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경로를 통해 목적지에 도착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있고 또 제공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주 먼 옛날에는 사실 이런 정보를 알 필요가 없었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스테이션에 가서 버스가 됐든 지하철이 됐든 승차하면 됐었고, 또 택시를 부르더라도 우리 집 바로 앞에, 그리고 우리 회사 바로 앞에서 택시를 타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고, 대부분 저 멀리 있는 큰 길가까지 나가서 손짓으로 택시를 불러서 승차를 했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릴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원하는 정확한 지점까지 운전기사님께 말로 설명을 해드리기도 했지만 그게 여의치 않는 경우에는 직진해 주세요, 좌회전해 주세요, 조금만 더 해주세요 하다가 운전기사님, 택시기사님 표정이 좋지 않으면 그냥 여기서 내릴게요 하는 경우도 꽤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하고 특히 미국이 GPS 신호를 민간에게 개방하면서 이제는 누구나 수신기만 있으면, 즉 휴대폰 안에 들어가 있는 GPS 수신 장치만 있으면 개인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고, 왼쪽 그림에 보여드리는 게 저희 카카오 택시 앱인데요. 출발지와 도착지만 입력하면 운전기사에게 어떠한 설명도 할 필요 없이 내가 원하는 지점 사이의 이동이 가능해진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저희 카카오 내비게이션 앱 화면입니다. 내비도 마찬가지죠. 아주 예전에는 저도 대학을 졸업하고 제 친구가 처음으로 승용차를 샀어요. 그래서 선물로 5만 분의 1 축적 지도를 선물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누가 차를 샀다고 지도를 선물하지 않죠.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저희 회사 젊은 직원들은 그런 시대가 있었나 하고 깜짝 놀랍니다. 지금은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목적지가 어디고 거기에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나오는 시대죠. 그런데 이러한 개인의 위치 정확하게 특정하는 문제는 기술적으로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림에서 보시면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점들이 그냥 GPS 신호를 10초 단위로 받아서 연결한 신호예요. 보시면은 큰 길가에서 출발했다가 고가도로를 넘어가기도 하고 잔디밭으로 들어갔다가 한강을 넘어갈 것 같은 느낌으로 갔다가, 그러니까 오차가 상당하다는 거예요. 물론 아주 비싼 GPS 수신기를 사용하면은 굉장히 정확한 위치를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몇 천만 원씩 하는 GPS 수신기를 개인 휴대폰마다 혹은 차량마다 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인 한계 내에서 보다 정확한 위치를 알기 위해서 저희는 맵매칭이라는 프로세스를 통해 저 부정확한 GPS 정보를 보정합니다. 맨 아래에 지도 정보를 넣고 지도 정보 위에 도로 정보를 넣고 이 사람의 출발지가 어디고 도착지가 어디다라는 것을 모두 고려하면은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된 저 선을 이은 것만큼 저런 경로로 이 사람이 이동했겠구나라고 보정 처리를 하는 거죠. 저희 같은 내비게이션 업체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이런 그 차량과 개인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문제는 출발지 도착지를
제대로 인식하고 또 경로를 정확하게 안내하고 이런 마이크로한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좀 매크로한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좀 큰 범위에서 이렇게 얻어진 사람들의 이동 정보를 모두 모아봤더니 사람들이 주로 어디에서 택시를 타고 어디에서 택시에서 내리고 혹은 내비게이션을 통해 어디로 찾아가는지 그 정보에 대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직은 자율주행 자동차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정보가 조금 의미가 덜할 수는 있겠지만 추후에 우리가 자율주행 시대를 맞게 된다고 하면은 나의 위치가 어디고 내가 어디서 택시에 승차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대화를 할 운전기사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런 때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다가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약 1년 동안 카카오 택시 데이터를 통해 봤을 때 가장 많은 택시 승차가 이루어졌던 장소는 서울의 이태원역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이태원역 하시는 분들은 젊은 분들이고요. 깜짝 놀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요즘 트렌드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2등은 지금 KTNG 상상마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건 어딜까요? 홍대예요. 홍대. 그러니까 이태원, 홍대 이렇게 서울에 새로 뜨고 있는 젊은이들이 찾는 핫플레이스들에서 택시 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이 지역에서의 택시 수요는 해마다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택시 많이 타는 곳 하면은 뭐 종로나 을지로 아니면 뭐 강남 이런 지역들을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홍대나 이태원 지역들에서 같은 지역에서 택시 승차 수요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조금 더 파헤쳐서 그 패턴을 보면은 지금 이제 3등에 있는 게 미래에셋 센터원 빌딩이라고 해서 을지로에 있는 건물이고 뭐 강남에 있는 건물들도 보이는데요. 이렇게 을지로, 종로, 강남에 있는 건물들은 한 밤 10시에서 12시 정도 그때 승차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반면에 홍대는 밤 12시부터 2시 사이에 피크가 있고요. 이태원은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피크가 나타납니다. 이런 정보들을 잘 활용한다고 하면은 저희는 이제 모빌리티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시간대별로 수요가 어디가 많구나 그럼 공급자들을 미리 어디에 배치해놔야겠구나 이런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지금 부산 지역에 있는 주요 건물들은 순위에는 들지 못했는데 아마 부산 경제가 좀 더 살아나면은 10위권 안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다음은 인기 도착지입니다. 인기 도착지는 이제 주로 뭐 버스 터미널이라든지 공항이라든지 아니면은 KTX 철도역 같은 것들이 상위권에 올랐는데요. 사람들이 저런 장거리 여행을 할 때 중간 기착지까지는 택시로 이동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광역 교통수단을 이용한다라는 하나의 생활 패턴을 또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카카오 모빌리티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중에 대리운전 서비스가 있습니다. 대리운전도 이제 어느 지역에서 호출이 많은지 그리고 그 호출 패턴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런 정보들을 살펴보면은 심야 시간에 술을 마시는 분들이 뭐 늘었는지 좀 줄었는지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됐는데 실제로 대리운전 호출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런 사회적 현상까지도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위부터 20위까지 보면은 1위는 이제 서울 강남구, 뭐 2등이 서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런 식으로 순위가 나옵니다. 다음은 내비게이션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내비게이션을 통해 보는 것은 택시랑은 약간 이제 결이 다른데요. 택시는 내가 내 차를 가지고 이동하는 게 아니라 택시라는 다른 사람의 차를 이용하는 거죠. 즉 내 차가 없는 상태에서의 모빌리티 서비스이고 내비게이션은 반대로 나의 승용차를 가지고 이용하는 그런 서비스이기 때문에 결이 약간 다릅니다. 내비게이션을 통해 카카오 내비를 통해 본 전국의 핫플레이스 정보를 보면은 최근 1년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이 1등을 차지했고 이어서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그다음에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등등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뭐 스타필드 하남, 스타필드 고양 같은 그 쇼핑몰 수도권의 쇼핑몰들도 상위권에 올라와 있고요. 부산에서는 20위권 안에 부산역이 포함이 됐습니다. 내비게이션 정보를 보면은
분류별로, 그러니까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순위를 매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재밌게 사람들이 카카오 내비를 켜고 간 전국의 인기 음식점이 어디인가를 순위를 매겨봤습니다. 1등은 전북 군산에 있는 이성당이라는 빵집이었어요. 그리고 2등은 강화도에 있는 조양방직이라는 카페입니다. 저 조양방직이라는 카페는 그 전까지는 순위에 없었는데 순위에 새롭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뭔가 하고 찾아봤더니 예전 일제시대 때 공장으로 쓰던 건물을 완전히 리노베이션을 해서 카페로 만든 공간이더라고요. 제가 평일날 한번 가봤어요. 그래서 저 장소가 나왔는데 내가 모르는 게 말이 되겠느냐. 그래서 직원들을 데리고 갔는데 평일 낮임에도 불구하고 한 50m 정도 줄을 서서 커피를 주문하고 자리를 찾아서 여기저기. 그러니까 굉장히 장사가 잘 되더라고요. 주차장을 보니까 엄청나요. 아 정말 카카오 내비가 꼽은 인기 음식점 2위에 오를만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산에서는 부산 기장의 웨이브온 커피 그리고 해운대의 속 시원한 대구탕이 순위에 올랐습니다. 혹시 저녁 드실 예정이 있으시다면 서울에서 오셨다면 저런 장소들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인기 쇼핑센터입니다. 쇼핑센터는 스타필드 하남과 스타필드 고양, 그다음에 뭐 이케아 광명점, 현대백화점 판교점 등의 순위로 나타났고요. 이런 쇼핑센터들은 수도권에 계속 건설되고 있죠. 만들어질 때마다 사람들이 얼마나 자주 찾는가, 자기 차를 몰고 오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그분들이 과연 어디에서 오는가 이런 데이터까지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인기 관광지 1등은 강원랜드였어요. 이게 작년에도 강원랜드였는데 올해 또 강원랜드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강원랜드에서 이 소식을 듣고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이거 보도자료를 내도 되겠습니까? 얼마든지 내세요. 실제로 강원랜드가 카카오 내비가 꼽은 인기 관광지 1위에 등극했다는 보도자료 언론 기사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등은 에버랜드, 3등은 을왕리 해수욕장, 그리고 부산 지역에서는 강안리 해수욕장과 해운대 해수욕장이 각각 5위와 6위에 올랐습니다. 인기 문화공간은 예술의 전당, 서울에 있는 예술의 전당이 1등이었고 2등은 독립기념관이었어요. 전 독립기념관이 무려 2등에 올라서 2위에 올라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한일 관계가 안 좋을 때 독립기념관을 찾는 분이 저렇게 많았다라는 사실은 저를 굉장히 또 기쁘게 했어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아까 전북 군산의 이성당이라는 빵집이 1위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이성당 빵집을 찾은 분들이 그 다음 이어서 어디로 가는가도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거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경제를 육성하기 위해서 관광산업을 부흥하고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요. 관광산업의 조건은 보통 사람들이 한 군데만 보러 그 관광지를 찾는 게 아니라 여러 관광지가 좀 모여 있는, 즉 클러스터를 이루었을 때 그 관광 지역의 효과가 배가 된다라고 합니다. 전북 군산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최근에 그 한국 GM 군산 공장이 철수하면서 여러 가지 지역 경제에 좀 안 좋은 암울한 그림자가 들어지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요. 이 지역의 관광 산업을 좀 더 육성시킨다라고 했을 때 어느 포인트에 어느 관광지들을 더 추가해야 될지 좀 인사이트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성당이라는 빵집을 찾으신 분들은 이어서 경암동 철길 마을을 찾으셨고 또 선유도를 찾으셨고 또 어떤 분들은 식사를 하러 지린성 복성루와 같은 짬뽕집에 가셨고 또 어떤 분들은 초원사진관이라고 예전에 8월의 크리스마스란 영화의 배경이 되었던 관광지를 찾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이 이성당에 오시는 분들이 어디서 오는지,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내비를 찍고 오는지도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지 아니면 전라북도 군산 인근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지 이러한 데이터는 꼭 군산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에게 의미 있는 정보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쇼핑몰 1등은 스타필드 하남이었는데요. 스타필드 하남을 찾으신 분들이 그 다음에 어디로 갔는지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한번 쇼핑 시작하면 뭐 2-3시간 기본이잖아요. 얼마나 다리가 아프겠어요.
그래서 인근의 스타벅스 리버사이드 팔당점에 커피를 마시러 가십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쇼핑이 들끝났어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코스트코 하남에 가서 또 추가적인 쇼핑을 하십니다. 이런 재미있는 데이터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부산 쪽으로 좀 포커싱을 맞춰서 좀 세부적인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카카오 택시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서 인기 출발지 도착지가 좀 재미있는 패턴으로 나타나는데 서울이나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대부분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그다음에 호텔에서 출발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특히 서면 쪽에 택시 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인기 도착지는 1등이 부산역, 2등이 김해국제공항, 그다음에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같은 백화점들이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다음은 부산에서 카카오티 대리운전 호출이 많은 지역입니다. 부산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좀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산 지구 부전 이동 서면역 밑에죠. 남쪽에 대리운전 수요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서 수영구, 민락동, 해운대구, 우일동 등의 순서로 대리운전 호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부산역 1위, 그 다음에 김해국제공항, 신세계백화점, 센터시티점, 광안리 수욕장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요. 이런 내비게이션 정보는 사실 고정되어 있는 데이터가 아니라 해마다 조금씩 바뀌고 또 계절에 따라서 바뀌고 사람들의 트렌드, 문화생활, 생활습관, 트렌드에 따라서도 변화하는 그런 정보이기 때문에 이런 내비 정보를 잘 보고 또 택시 데이터를 잘 보면은 마케팅적인 관점에서 사람들의 트렌드가 이동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고 있구나 그런 것들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카카오 모빌리티는 이동에 관한 모든 것, 모빌리티에 관한 모든 것을 저희가 사업 영역으로 생각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이 데이터는 저희 카카오티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분들이 그 다음에 공급자인 택시기사님들, 대리기사님들이 제공해 주신 그런 소중한 데이터니까 저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분석하고 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카카오 모빌리티 디지털 연구소의 이재호 소장님 함께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연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해 주실 우아한 형제들의 이현재 이사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마이크가 꽤 크네요. 여기 서니까 좀 더 이야기가 잘 들리는 것 같고요. 부산에 올해 제가 올 기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 이제 배민 라이더스가 부산에서 서비스도 시작하면서 지금 이제 서울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뿐만 아니라 전국 서비스로 좀 더 확장되는 데 많은 경험들을 만들어 갑니다. 사실 이 물류라는 단어에서 저희는 기존의 그 물류를 정의하고 이렇게 해석했었던 부분에서는 굉장히 조금 다른 새로운 어떤 트렌드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음식을 배달하는 사업이 저희의 메인 사업인데 이 메인 사업 부분에서는 사실 이것이 물류냐, 제가 실제 그 물류를 하는 뭐 여러 통운 회사들, 뭐 항공사들 이렇게 같이 모이는 조찬 행사에 한번 나간 적이 있는데 저를 굉장히 이제 신기하게 너는 왜 왔냐? 어떤 물류냐, 오토바이도 물류냐, 약간 이런 눈으로 보신 적도 있는데 저희가 어떤 사업들을 하고 어떻게 세상을 조금 이렇게 변화시키는지 그 연결고리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그 물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연결해서 저희는 라스트 마일이라고 하는 마지막에 이제 고객의 손에 전달되는 어떤 물건들을 특히 이제 음식에 이제 포커싱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만들어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앱 다들 쓰고 계시죠? 네, 5분 말씀하셨는데 예, 다 쓰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앱 이렇게 생겼습니다. 류승용 씨가 저희 광고 모델로 굉장히 유명하게 저희 서비스를 알려주셨고 올해 류승용 씨는 또 치킨 때문에 또 대박이 나셨잖아요. 실제 저희 회사로 올해 오셨어요. 그래서 나 영화 찍는데 너네랑 광고한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치킨하고 계속 엮인다.
이 영화 너네도 투자할래? 그랬는데 저희가 아이 뭐 이미 영화 다 찍으셨다면서요. 잘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랬는데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본 영화 2위가 됐죠. 1위가 명량이었고 그런 것처럼 사실 저희가 이 음식을 가지고 배달의 민족이라는 그 의미가 굉장히 준엄한 의미도 있습니다. 당군의 후예라는 이런 의미도 있지만 실제 이렇게 우리가 배달을 하는 이 딜리버리가 사실 어떻게 전달되는가, 노드와 노드의 연결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가 저희 회사의 가장 큰 관심사고 목표가 있는 부분입니다. 회사 소개를 영상으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 사운드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네. 책 광고 사실 영상으로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건데요. 배민의 어떤 이제 조직에 대한 굉장히 독특한 문화, 그리고 저희가 이 연결들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그냥 연결이라고 했을 때 사실 음식을 생각해 보면 무엇이 가장 먼저 연상되세요? 저희가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음식을 떠올렸을 때 어머니, 정, 뭐 이런 관계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굉장히 감정적인 부분들에 많이 포커싱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브랜딩을 어떻게 해나가는지가 사실 굉장히 큰 저희 회사의 전략의 한 부분이 있기도 하고요. 회사 소개를 개괄적인 부분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이제 올해 이제 서비스를 시작한 지는 9년이 됐습니다. 김봉진 대표라고 이렇게 머리 빡빡 이렇게 미신 분 한 번은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누적 투자금은 5천억 조금 넘게 저희가 받았고요. 뭐 골드만삭스도 있고 힐하우스 캐피탈이라고 해서 중국의 텐센트, 바이두, 알리바바에 투자한 곳인데요. 페이스북 마크 주커버그가 참여하고 있는 펀드입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저희가 처음 유치를 했고 최근에 이제 마켓컬리가 그 바통을 이어받을 것 같고요. 지금 세콰이어 캐피털과 싱가포르 투자청으로부터 작년도 12월에 투자를 받으면서 지금 회사의 가치는 3.2조 원으로 밸류에이션을 평가를 받고 있고요. 제가 궁금했어요. 3.2조 원이 대체 얼마지? 라고 대한민국 이 시가총액의 이 서열에 넣어 보니까 원래 단순 비교는 어렵거든요. 저희가 상장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3.2조 원이 얼마인가 이렇게 넣어봤더니 대한민국 순위 지금 재계 순위 90위권 안으로 배달의 민족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걸로 저희는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찌라시도 돌았어요. 그 아시아나 항공이 지금 매물로 나와 있잖아요. 물류 쪽에 또 굉장히 큰 기업인데 배달의 민족이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한다라는 찌라시가 돌았습니다. 그 밑에 뭐라고 달렸냐면 일본에 앞으로 치킨과 짜장면을 배달할 것이다. 이런 여담이 나올 정도로 저희 회사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그 성장하면서 굉장히 물류라 생각하지 않았었던 부분에서도 이 라스트 마일을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경험들을 이용자들과 나누는 작업들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사 직원 수는 지금 1,100명이고요. 콜센터나 라이더스를 포함하면 3,500명이고 저희가 5월 달에 베트남을 이제 런칭을 했는데 직원이 이미 1,500명 가까이 돼서 지금 전체 직원은 5,000명 좀 넘는 이런 조직으로 가장 빠르게 가장 많은 직원들을 또 채용하고 있는 회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 회사의 가장 중요한 목표예요. 좋은 음식을 먹고 싶은 곳에서 드실 수 있도록 하겠다. 이 가치 내에서 서비스가 구현되고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 가는데 그 계획들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로는 배달의 민족뿐만 아니라 저희가 직접 물류를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배달 대행 시장이죠. 라스트 마일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배민 라이더스가 있고요. 배달의 민족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배달 음식이 뭐가 있으세요? 짜장면, 치킨이잖아요. 그런 굉장히 한정된 음식뿐만 아니라 그 배달 음식의 퀄리티와 품목들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배민 라이더스를 통해서 하이엔드급 식당들, 굉장히 고급 식당들, 그래서 실제 배민 라이더스에서는 랍스터라든지 스테이크, 파스타, 똠양꿍 이런 이제 굉장히 여러 고급 식당들을 많이 유치하면서 실제 이용자들
편의를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업주로서는 한정된 이 스팟, 대부분 음식 장사하시는 분들은 목 장사라고 해서 상권이 굉장히 사람들 유동량이 많은 곳에서만 장사를 하게 되는데, 사실 배달이 배민 라이더스나 이런 것들이 붙으면서 이용자 접점들이 굉장히 한정된 30평형 내 홀이 아니라 2km 밖에, 3km 밖에, 4km 밖에까지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동산에 굉장히 큰 변화들도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역세권이 아닌 그 배민 상권이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나올 정도로 새로운 어떤 대한민국의 경제 지표에서의 변화들, 그 안에서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레거시 부분에서의 새로운 변화들을 만들어 가는데도 배달의 민족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 광고 아마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보시죠. 아이스크림 케이크도 우리 민족이었어. 사실 예전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짜장면 치킨을 배달 음식으로 생각했던 시기에는 아이스크림 배달되는 품목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배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뒷단의 노력들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로는 포장 기술이 좋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한여름 막 40도까지 올라가는 이 습한 기후와 더운 날씨에 아이스크림을 잘 하기 위해서는 보냉제라든지 아니면 스티로폼 박스가 굉장히 퀄리티가 좋아져야 되고요. 또 하나는 로지스틱스입니다. 어떻게 이 물건을 하나 갖다 그냥 가게에서 나와서 그냥 고객에게 가는 경우들도 있지만, 실제 이 중간에서 일하는 라이더스라든지 배달 대행원들이 굉장히 이익을 고양시키기 위해서는 업계 전문 용어로는 업어치기라고 하거든요. 여러 물건들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방법들을 제안하고 그 방법들에서의 본인 이익을 최대치로 고양시킬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빅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주문 예측 시스템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재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이용자에게 가장 안전하고 빠르게 전달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까지 실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스킨 라빈스도 우리 민족이어서 뿐만 아니라 똠양꿍도 우리 민족이었어, 폴바셋도 우리 민족이었어, 이렇게 하면서 전통적 배달 시장을 외연을 굉장히 확장시키면서 시장을 만들어가는 것 이상 새로운 로지스틱스의 방법론을 만들어가는 것이 사실 이 광고에 숨어져 있는 인포메이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배달의 민족은 이렇게 앱이 생겼고요. 다들 써보시니까 이렇게 이용자 평점들을 통해서 논스톱으로 굉장히 다양한 결제 수단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고요. 저희 간단한 데이터, 이게 조금 지난 데이터이긴 한데 저희가 새로운 데이터를 올해 거는 제가 공개하기는 좀 어려워서 이미 뭐 누적 다운로드 4,200만 건, 4,500만 건에 달하고요. 사실 월 주문 건수는 3천만 건, 순 방문자만 해도 1,000만 명이 넘습니다. 대한민국에 4,800만 명이 있잖아요. 그 중에 중복 카운트를 빼놓고도 저희 배달의 민족을 한 달에 한 번을 이용하신 분이 1,000만 명이 넘으세요. 그럼 집집마다 4인 가족, 3인 가족을 생각해 보면 집집마다 한 번씩은 배달의 민족을 이용하시는 거니까, 아까 제가 배달의 민족 쓰시냐고 물어봤을 때 네, 아니요 하신 분들은 조금 이 시대의 흐름에 약간 비켜 계시다. 오늘 한번 꼭 써보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등록 업수도 대한민국의 배달 음식점 수가 27만 개가 있는데요. 식약처 기준으로 실제 22만 개가 지금 배달의 민족에 들어와 있고요. 작년도 2018년도 거래 금액이 5조 원, 여담이지만 매년 저희가 70% 이상 성장을 해왔습니다. 거래 금액 전체도. 그래서 그 추세도 올해도 이어질 것이라 말씀을 드리면서 단일 앱으로서 저 엄청난 트래픽을 만들어내고 거래 금액을 만들어낸 곳은 많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왜 배달의 민족이 잘 되느냐? 사실 업주 입장에서 봐줘야 돼요. 이용자들은 다 무료로 쓰시거든요. 업주들은 광고비를 내세요. 저희는 수수료 기반 모델도 있지만 광고비를 이용해서 한 달에 8만 원이라는 울트라콜 비용을 내시는데, 한 달에 13만 원을 평균 내시면은 매출이 400만 원, 그리고 2017년도 기준이거든요. 2018년도에는 평균적으로 22만 원 정도를 내시는데 22만 원 내시면 한 달에 600만 원을 버세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그 어떤 광고 매체보다 엄청난 매출 효용들을 만들어낸다는 게 배달의 민족이 지금 잘 되고 있는 이유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물류를 바꾸기 위해서 배민 라이더스
굉장히 민트 색깔로 하는데 사실 음식 배달에서는 많이 쓰는 색은 아닙니다. 적색 계열을 많이 쓰는데요. 저희가 이 배달 문화라는 것들을 좀 더 깔끔하고 안전되게 만들기 위해서 민트색이라고 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식욕과는 조금 상관이 없는 색으로 일부러 만들어 왔고요. 그래서 실제 헬멧을 꼭 쓰게 한다거나 저희가 저분들을 교육한 게 이미 저희 배달의 민족에 속해 있지 않는 라이더들까지 13,000명을 지금 교육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실제 배달 문화 전체가 고양되면서 이게 정말 물류 시장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지 이 부분들까지 보고 있고요. 서울 전 지역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까지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배민 키친이라는 사업 부문도 공유 키친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매출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 강북 외반이 있는 맛있는 집을 저희 강남에 유치해서 조리 시설만 두고 그 안에서 저희가 배민 라이더스로 연결을 하면서 매출을 최대치로 만들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해 드립니다. 그게 공유 키친의 개념인데요. 그런 공유 키친으로 사업도 하고 실제 업주들이 필요하는 물품들까지 직접 저희가 만들어서 저희 브랜드 파워로 전달을 해주는 역할들도 합니다. 배달의 민족이 일반 물류와 조금 굉장히 다른 게 그냥 물건을 전달하고 이렇게 많은 것이 아니라 그 전달되는 이 커넥티비티에서의 감성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배달의 민족이 하고 있는 마케팅 부서가 또 굉장히 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례들을 몇 가지를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잡지 테러 광고라고 저희가 월에 하나씩 잡지를 선정해서 이런 광고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디자인 전문 잡지에는 잘 먹고 한 디자인이 때깔도 좋다. 라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작년도에 한 잡지 테러의 영상들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영화의 도시 부산이잖아요. 다행히 마지막이 영화 관련 내용들이어서 그래서 저희는 이런 이제 브랜딩을 통해서 이 연결들을 통한 감성들을 굉장히 고양시키고 배달의 민족에 대한 이용자 소구들을 지속해서 높여가는 작업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물류에 색을 입힌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다른 사업으로는 저희가 배민 신춘문예라고 원래 신춘문예라는 것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뭐 시라든지 소설 이런 것들을 작성해서 언론사를 통해서 등단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신춘문예인데요. 저희는 이용자의 어떤 이런 참여들과 재미들을 위해서 사실 이용자들이 직접 만들어내는 음식 관련 이미지들을 이렇게 같이 뽑아서 영상으로도 만들었습니다. 네. 보통 이러면 약간 이제 웃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약간 이제 경상도 이 필이 약간 느껴지는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요. 이런 것처럼 이용자 참여를 통해서 같이 브랜드를 만들어가고 그 브랜드를 통해서 저희가 물류의 새로운 색을 입고 트렌드를 읽어 나가는 주도할 수 있거나 같이 참여한다라는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게 사실 배달의 민족이 가진 마케팅과 가장 큰 파워의 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 팬덤을 만들고 실제 작년도에 배달의 민족 팬이 있어요.
있어요. 애플 바나 나이키 바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애플 제품 나오면 줄 서서 기다리는 것처럼 작년도에 저희가 팬클럽을 모았어요. 저희가 뭐 광고나 마케팅에 이용하려고 모은 게 아니라 근데 작년도에 26만 명이 배달의 민족 팬클럽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그 중에 굉장히 소수만 저희랑 이제 같이 놀고 먹는 데만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런 역할들도 하고 있고요. 네. 뭐 이거는 그때 이제 같이 저희가 활동했던 이 팬클럽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는 영상으로 유튜브로 한번 찾아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배민 치물리에라고 사실 이 치킨이 가진 굉장히 독특한 감성, 그 감성들을 저희가 이 같이 플랫폼 안에서 하나의 장소 안에서 같이 어울려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재작년 그리고 작년도에 행사를 했는데요. 그 내용들을 한번 영상으로 보시죠. 저희가 시험을 500명을 모아서 실제 국가 자격 시험에 치물리에라는 것을 넣었습니다. 와인 소믈리에가 있잖아요. 치킨을 먹는 감별을 하는 이런 것들을 치물리에라고 저희가 만들고 실제 여기에는 해외 언론사라든지 국내 언론사, 연예인들도 직접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주셨어요. 하하도 본인이 신청해서 왔고요. 뭐 코카콜라 맞추기, 펩시콜라 맞추기, 야구르트 구분하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같이 재미있게 이 시장들을 만들어간다라는 기분들을 나눠드렸고요. 사실 이게 놀고 먹자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시험지를 나눠주니까 저희 망한 줄 알았어요. 행사가. 대한민국 사람들 시험지 나눠주면 진지해집니다. 수능 시험장 같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필기 시험장 때 굉장히 진지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다음 소리를 듣고 진짜된 소리를 보기에서 고르시오. 실기는 실제 여러 브랜드의 치킨들의 맛을 보면서 이 치킨이 어떤 회사의 제품인지를 맞춰내는 겁니다. 저희가 이게 국가 자격증에 등록되어 있어서 이거 다 보내드렸어요. 사실 근데 이거 받는다고 취업이나 취직에 어느 도움이 하나도 안 될 겁니다. 근데 자랑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활용이 되실 수가 있고요. 사실 저희가 일하는 부분은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물류들이 있습니다. 뭐 택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여러 종류의 물류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도 저희가 일하고 있는 곳은 푸드테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과 관련된 사업에 굉장히 포커싱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사실 푸드테크라는 단어도 배달의 민족이 전 세계에서 처음 쓰고 만든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구글링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실제 이런 구글링의 내용들도 사실 배달의 민족이 만든 푸드테크 단어로부터 시작됐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새로운 기술들을 통해서 이 산업의 어떤 가능성들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푸드테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는 것은 배달의 민족은 그냥 치킨, 짜장면만 잘 전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이 음식과 관련된 사업에서의 굉장히 많은 레거시들이 있습니다. 기존 물류와의 어떤 문제들도 있고 사실 물류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지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한쪽에선 굶어 죽기도 하고 한쪽에서는 음식이 남아서 쓰레기가 되는 상황들도 있고요. 나무가 굉장히 많이 베어진다거나 아니면은 플라스틱의 과사용으로 인한 그런 환경적 문제들까지 발생되고 있고 굉장히 정크푸드라든지 아니면 그런 건강에 대한 유의에까지도 사실 푸드테크의 모든 산업들이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 회사도 배달의 민족도 실제 그런 부분에서의 대안적인 부분들을 플라스틱을 안 쓰기 운동도 실제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주문하실 때
때 플라스틱 젓가락 숟가락 안 받기 버튼을 누르실 수도 있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신데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술적인 얘기들을 조금 더 나눠드리고 싶은데요. 빅데이터 이 물류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이 이 빅데이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연간 수억 건을 거래시키기 때문에 이 수억 건이 지금 9년 가까이 쌓였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데이터가 생기다 보니 기재부에서는 저희 데이터를 물가 측정한다고 달라고 그러고 복지부나 뭐 식약처에서는 국민들이 어떤 음식을 먹고 있는지 알고 싶다라고 달라고 하고 국토부에서는 실제 이 라이더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물류의 환경들을 보려고 저희 데이터를 달라고 하는데 아직 그 데이터를 외부적으로 저희가 활용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 저희가 AI를 개발하는데 삼성 타이젠 팀도 저희 회사에 지금 들어와 있고 네이버의 음성 플랫폼을 만들 때도 저희 데이터를 이용한 것처럼 실제 네이버의 음성 인식 시스템에는 배달의 민족을 음성으로 주문할 수 있는 시스템도 이미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새로운 변화들이 이 빅데이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의 어떤 레거시의 문제들, 기존의 상권이라든지 목에 대한 권리금에 대한 문제들을 실제 이런 빅데이터로 새롭게 재정의하거나 기반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매시업해서 만들어줄 수 있다면 이 시장에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서의 어떤 젠트리피케이션이라든지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도 배달의 민족 데이터가 굉장히 크게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도에 이 푸드 영역에서는 중국이 굉장히 빠릅니다. 어로머라든지 메이트원 같은 배달 앱들도 있고요. 이미 수십조 원의 밸류에이션을 받기도 하는데 이런 자판기의 음식 거래들도 일어나고 있고 이 영상은 사실 VR로 가상현실을 통해서 음식을 주문하는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간 건데요. 이 이커머스 시장에서 사실 굉장히 많이 이런 VR이라든지 가상현실이 활용될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달의 민족 앱에서 보시면 음식 사진만 보시는데 앞으로는 저런 이제 가상현실 디바이스를 통해서 음식이 조리되는 과정들을 보면 실제 소구되는 여러분들이 사고자 하는 욕구들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새로운 이제 물류 환경에서 적용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런 3D 프린터들도 새로운 이제 롱 디스턴스 여러분들이 물류가 어떤 물건들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라면 새로운 굉장히 멀리 있는 곳에서도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뉴욕에 있는 유명 셰프의 음식들을 집에서도 3D 프린터로 맛을 볼 수도 있는 이런 환경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연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물류 환경에 굉장히 많은 거점들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난달에 저희 회사에서는 메리고 키친이라고 로봇 키친을 오픈했습니다. 실제 로봇이 조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로봇이 음식을 이제 전달해주는 서빙 로봇을 만드는 것을 했는데요. 뒤에서 영상을 보여드리겠지만 앞으로는 여러분들 가정마다 저희가 판단하기는 2020년 중반 되면 집집마다 이런 로봇들이 주방에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들이 놓아질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로봇들이 집집마다 놓아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되냐면요. 여러분들의 주거에서 실제 주방이 차지하는 굉장히 많은 큰 공간들 그리고 요즘은 이제 1인 가구나 맞벌이 가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공간들을 새롭게 재정의하거나 새롭게 쓸 수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지고요. 여러분들이 미국에 있는 고든 램지의 음식을 먹고 싶다. 그러면은 음원 다운로드 받듯이 음원을 다운받아서 집에서도 레시피가 준비되면 그런 음식들을 먹을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유명 셰프의 음식도 집에서 먹을 수가 있고요. 이탈리아의 무슨 셰프의 파스타들도 집에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배달의 민족이 지금 데니스 홍 박사님이 계시죠. 로봇으로 굉장히 유명한 저희랑 같이 그래서 키친 로봇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런 로봇들이 앞으로의 우리 환경들을 굉장히 많이 바꿀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영상은 드론 영상인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작년도 동계올림픽 때 많이 보셨을 거예요. 드론이 군무를 치고 이런 환경들 속에서 굉장히 새로운 가치들을 경험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배달의 민족도 드론에 대한 기술들을 많이 확보를 하고 있고 다만 국내에서는 이제 드론을 띄우려면 매건 이제 경찰이나 군부대에 신고해야 되는 이런 규제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 규제 상황들을 타파해서 실제 물류 음식들이 배송이 된다거나 이런 것들도 만들 수 있는 환경들 그런 것까지 배달의 민족은 준비를 하고 새로운 미래를 대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건은 넘어갈까요? 미국에서 하고 있는 스타쉽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미국에 가 계시지만 처음 트럼프를 만날 때 제가 경제인단으로 같이 참여를 해서 실제 이 로봇을 같이 그때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 로봇들이 앞으로 새로운 물류 환경들, 이런 디바이스들이 굉장히 많은 실험들이 있고 물류를 하는 회사들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로봇들이 앞으로 새로운 이 라스트 마일 환경에서는 굉장히 많은 접점들을 만들어주고 연결들을 만들어줄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기회들이 많이 창출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이 굉장히 빨라지기 시작했는데, 저희가 만들고 있는 배달의 민족의 로봇입니다. 로봇인데요. 저희가 자율주행 기술을 이미 3년 전부터 개발을 해서 실제 이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상용화는 2022년, 앞으로 2년 후로 저희가 잡고 있고요. 실제 상용 서비스를 지난주에 또 오픈했습니다. 잠깐만, 맛있는 거 시켜줄게. 연결이 되지 않아 삐 소리 후 소리. 클로바, 내가 허리가 아파서 그런데 약국에서 파스 좀 사올 수 있을까? 네, 지금 주문할게요. 이 영상에 나오는 대기업들이 있는데요. 그 대기업들과는 이미 제휴가 다 돼서 저희가 이런 라스트 마일의 물류들을 만들어가는 데에 공동 연구라든지 고민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신문이 미래에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언론사분들이 이 신문 배달에 너무 관심 많이 주시긴 하셨어요. 이런 로봇들이 앞으로 이제 저희가 이것도 규제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도로에서는 아직은 못 다닙니다. 저희 로봇은 만들어놨는데, 왜냐하면 인도로 달리게 할 것이냐 일반 도로로 달리게 할 것이냐의 어떤 법적 정의들이 명확치 않아서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난달에 저희가 오픈한 미래식당 영상이랑 저희가 건대에서만 했었던 프로그램을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 이게 물류냐 이야기하실 수 있지만, 실제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는 실제 이 안에 계신 분들을 관리 운영하는 게 가장 큰 비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저 로봇을 이용해서 한 사람 고용하는 것보다 더 큰 효율들을 실제 만들어냈고요. 마케팅 효과도 굉장히 좋아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저희 회사의 이 메리고 키친들을 많이 찾아오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저희가 건대에서 저희가 로봇을 상용화 서비스를 했고요. 건대 학생들은 실제 학교 내에 여러 매점들에 있는 음식들을 이 로봇을 통해서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운드는 없는데요. 실제 커피랑 지금 샌드위치를 가지고 배송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코딩을 해서 실제 회피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는 이 건대에서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활용을 할 거고요. 저희가 몇몇 아파트하고도 계약이 돼 있어서 이렇게 새로운 기술들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할 예정입니다. 푸드테크는 새로운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능성들에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에서의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이 활용되고요. 그 기술들은 기존의 물류 산업들에 가지고
가지고 있었던 레거시라든지 전통적 방식들을 굉장히 새롭게 변화시키거나 도전적으로 만들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그 얘기들을 배달의 민족 몇 가지 사례로도 말씀을 드렸고요. 긴 얘기 좀 조급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진지하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를 주제로 우아한 형제들의 이현지 이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부의 마지막 발표입니다. 세 번째 연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모빌리티 서비스 향을 주제로 발표를 해주실 명지대학교 김현명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90도로 깊게 인사를 드렸는데 오늘 부산에 와서 큰 죄를 짓고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 인사를 깊게 드렸습니다. 앞에 두 분 내용이 너무 재밌어서 정신없이 듣다 보니까 제 발표가 왔는데요. 저는 좀 어려운 내용들을 발표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까지 보신 거하고는 좀 많이 재미가 없은 결이 다른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대중교통이나 교통 모빌리티 서비스가 공공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잘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풀어달라는 국민들의 요구는 굉장히 크거든요. 거기에서 오는 이 갭이 과연 어떠한 문제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지를 최근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드릴 거고요. 텍스트가 굉장히 많은 PPT처럼 보이지만 제가 텍스트를 그림처럼 꼼꼼하게 읽지 않고 빨리빨리 넘어가면서 20분 안에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올 여름에 휴가 갔을 때 유일하게 들고 간 책이 아까 앞에 첫 번째로 발표하셨던 이재호 소장님의 스마트 모빌리티 사회라는 책인데요. 그 책 맨 앞에 보면 2018년에 우리나라의 가구 월 평균 지출액을 보면 다른 모든 항목들보다 교통 비용이 가장 큰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거의 37만 원 정도의 금액이 나와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지불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통신비가 13만 6천 원인 것을 보면 국민들의 교통비 지출 부담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을 꾸준하게 공부하고 있는 저로서는 과연 이 정도의 개인들의 지출들을 가지고 공공이나 민간이 교통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과연 얼마나 충분히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꾸준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면 일반적으로 국가가 발표한 데이터들을 보면 하루에 보통 최소 2시간 정도를 사람들이 통행을 하는데 사용을 하는데 과연 이 정도의 시간을 소비하는 교통 인프라라는 것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그리고 뒤에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지역 간에 왜 이렇게 교통 인프라의 차이는 크게 나는 거지? 이런 고민들이 제가 연구한 동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여기서 해결점을 찾고 있는 것은 모빌리티 기술의 등장입니다. 아까 앞에서 많은 재미있는 그림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기존에 있던 공공 중심의 공공재 서비스로서의 교통 서비스가 우버라든가 마스라든가 퍼스널 모빌리티, 예를 들어서 전동 킥보드 같은 것들이 등장하면서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 모아서 모빌리티 혁명 또는 스마트 모빌리티라고 부르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큰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다 준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반대로 택시를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또 일부 공공 사이드에서 모빌리티를 들여다보시는 분들은 이러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들어왔을 때 꼭 우리에게 이익만 있을까라는 질문들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러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우리나라에 안착시킬 수 있을까라는 걸 가지고 오늘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모빌리티 서비스를 어떻게 쓸 것인가라고 고민을 시작을 하려고 하면 결국 우리나라의 교통 문제가 기존에 어떤 것이 있었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교통 문제를 크게 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수도권하고 지방이 공교롭게도 올해 여름을 기준으로 아마 조만간에 인구가 이제 바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지방이 수도권보다 훨씬 많은 수치였는데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2,588만 대 2,596만으로 거의 일치한 상태입니다. 아마 조만간에 수도권의 인구가 지방의 인구를 넘어설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수도권의 핵심적인 문제는 혼잡이죠.
결국은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것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고요. 거기로부터 발생하는 여러 가지 외부 효과에 의해서 환경 문제라든가 교통 안전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나 도시에 계신 분들은 교통에 대해서 느끼는 불편이 결국은 최소한의 공급 양이 아니라 퀄리티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다만 지방은 좀 문제가 많이 다릅니다. 최근에 지방에서는 많은 버스 노선들이 사라지고 있는데요. 최소한의 이동 서비스도 제공하지 못하는, 다시 얘기하면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령화라든가 인구 감소들이 그 원인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기본적인 퀀티티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우리나라 교통 서비스 핵심 문제라고 보고 있는 부분은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어떻게 하면 이용자들의 요구나 수요 공급 간의 갭을 메꿔주느냐, 다시 얘기하면 서비스의 공급이나 질을 어떻게 스펙트럼을 늘려줄 거냐라는 게 핵심적인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 저 퀀티티의 문제는 어떻게 하면 지방의 사람들이 최소한의 서비스를 계속 유지하면서 쓰게 해줄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나라의 교통 문제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다양한 스펙트럼을 공공이 다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민간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공공이 좀 더 책임성을 강화해서 공급을 하고 거기에 이제 좀 더 효율화시킬 수 있는 ICT 기술들이 붙으면 어떨까라는 그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짧게 저는 사실은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이 도시보다는 지방에 관련된 내용들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요. 다만 앞부분에 수도권이라든가 도시에 관련된 문제들을 조금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앞데이터에서 앞 그리면서 말이 많은데 핵심적인 내용은 세계 어느 도시에나 혼잡은 있다. 그리고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고 기술이 발전해도 혼잡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30년이 되면 도로에서 혼잡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 최근에 나온 모빌리티 리포트 보시면 미국 전체에서 소비되는 그 혼잡 시간이 약 1억 2,400만 커플이 왕자의 게임을 8시간을 쭉 이어서 보는 것과 동일한 시간을 1년 내내 소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문학적인 비용을 미국민들도 혼잡 비용으로 지불을 하고 있고요. 세계 어느 나라나 그렇기 때문에 도로를 아무리 지어도 늘어나는 승용차를 막을 수 없고 대중교통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정책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잘 아시다시피 특히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는 지하철과 버스 환승 체계가 굉장히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담당자분들을 모시고 모빌리티에 관련된 도입 필요성을 얘기를 하면 거의 대부분의 서울시 관계자분들이 잘 공감을 못하세요. 왜냐하면 서울이 굉장히 우수한 환승 연계 체계를 가지고 있고 요금 할인도 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대중교통 사업이 왜 필요한가, 이런 질문들을 하십니다. 일견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04년도에 여기 나오는 데이터 중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빅데이터 분석으로 저희 센터에서 세계 각 도시들의 스테이지 분석이라는 걸 합니다. 스테이지 분석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도보로 버스 정류장에 가셔서 버스를 타신 뒤에 다시 도보로 최종 종점까지 가시면 스테이지 숫자가 3개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버스에서 도보를 하시고 다시 지하철로 갈아타시면 스테이지 숫자가 5개로 바뀝니다. 세계 각국 도시들은 거의 대부분 그래서 실제로 3스테이지와 5스테이지의 빈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하나의 수단을 이용하거나 하나의 수단에서 내려서 그 다음에 충분히 걸은 뒤에 다른 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근데 서울은 세계 다른 도시하고는 완전히 다른 패턴이 나타납니다. 보시다시피 4개의 스테이지로 구성된 통행의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에게 무슨 얘기냐면 선 내린 자리에서 다시 탈 수 있는 수단이 공급된다라는 뜻이고요. 이게 이제 저희가 2004년도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앞선 기술이라고 얘기하는 환승 연계 체계 시스템을 만들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다. 서울시가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도 꼭 틀린 것은 아닌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처음에 이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 전체가 교통 인프라에 지나치게 종속되는 현상들이 이미 고착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뒤에 보시면 이게 이제 종로 1, 2, 3, 4동하고 그다음에 우이동에서 오전 시간대 대중교통을 탔을 때 특정 시간마다 갈 수 있는 범위를 나타내는 건데요. 저희 센터에서 분석을 한 내용입니다. 보시면 종로에서 출발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수도권 지역을 90분 이내에 통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아시겠지만 지하철에 의한 혜택이죠. 그런데 비슷하게 서울 도심에 있지만 우이동에서 출근을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범위가 좁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특정한 시간대에 갈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작다는 거고요. 저 동일한 두 동에서 누군가 사업을 한다거나 뭐 백화점을 열었다거나 했을 경우에 공간적인 공간 범위가 사업의 공간 범위가 굉장히 작다, 차이가 난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저걸 만들어주는 게 결국은 버스와 BRT, 버스 전용차로 그리고 지하철입니다. 이렇게 인프라가 도시 구조를 완전히 고착화시켜서 발전시킨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서비스들이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는 게 문제고요. 그리고 모든 지역들이 서울에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 데이터 보시면 버스와 버스, 지하철과 버스가 아니라 지하철이 가지 않기 때문에 버스만 타고 움직여야 되는 동선들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 그중에는 500m 이상을 걸어야 동선이 연결되는 지역들도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도 마찬가지고 서울에서도 사람들이 대중교통에 대해서 완벽하게 편하게 느끼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마이크로 모빌리티라든가 아니면은 뭐 우버 같은 직결 연결 서비스들이 여전히 시장을 확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체적인 트렌드로 보면 도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용자들의 스펙트럼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수단이 다양화지는 단계에 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걸 어떻게 연계해서 이용하느냐에 대한 기술 개발들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전동 킥보드 회사가 여러 개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전동 킥보드를 찾았는데 이용 가능한 전동 킥보드가 없다면 다른 앱을 켜서 또 다른 앱을 킥보드를 찾아야 됩니다. 이게 한 15개 정도의 전동 킥보드 회사가 서울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데 그럼 저희가 15개 앱을 깔아가지고 이 수단을 다 찾아야 되느냐? 이거는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과거에 버스하고 지하철을 탔을 때 저희가 이제 교통카드 시스템 하나를 가지고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었잖아요. 그런 식의 어떤 통합과 이용 편의 개선 사업들이 일어나야만 대중교통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이 가능할 거다. 도시에서는 이런 문제가 핵심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그 밖에 잘 아시다시피 공공이 해야 될 일들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도시 부문에 있어서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점은 사실은 모빌리티 활성화라고 하는 정책적인 큰 기조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승용차로부터 떼어놓겠다는 정책이 아직까지는 크게 강화되고 있지 못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혼잡 통행료를 런던이나 싱가포르처럼 코든라인 형태, 폐쇄형 형태로 걷고 있지를 않고 남산 같은 경우에도 터널을 통과할 때 지점에서만 걷게 되는데 그러면 경로 우회를 할 경우에는 실제로 혼잡 통행료를 내지 않고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서 한번 돈을 내게 되면 얼마나 도심을 돌아다녔냐에 따라서 과금을 다르게 하지 않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혼잡 통행료를 이후에 지금 도입하려는 나라들은 주행거리 기반의 혼잡 통행료 부과 방법들을 이용해서 실질적인 통행거리를 줄이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한번 들어오게 되면 하루 종일 그 안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나 세워놓고 대중교통을 타는 사람이나 같은 요금을 냅니다. 이것도 기술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고요. 제가 제일 서울시 만나면 얘기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도시에서 승용차를 끌고 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백화점이라든가 공공시설에서 주차장 공급을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백화점 같은 곳에 실제로 일요일날 가보시면 해당 건물에 주차장이 없으면 옆 건물의 업무 주차장을 일요일이나 토요일날은 출근을 하지 않으니까 빌려요. 그래서 물건을 사게 되면 거기 주차장을 공급합니다. 승용차를 타고 도심이라든가 다른 지역에 편하게 주차할 수 있는 환경들이 100% 만들어지면 과연 많은 시민들이 공유 차량이라든가 다른 모빌리티 수단들을 사용할까요? 여기서부터 사실은 저희가 고민을 출발해야 되고요. 시가 규제를 풀어주는 역할도 해야 되지만 대중교통이라든가 모빌리티를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용을 선택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공공의 역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짧게 설명드릴 내용은 지방의 문제입니다. 지방은 여러분들이 아마 크게 관심을 많이 안 갖고 계실 텐데요. 앞으로 우리나라의 후속 세대들에게는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부담이 지어질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의 교통 문제의 핵심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입니다. 보시게 되면 1960년대 1424만의 농촌 인구가 지금 현재 240만으로 줄었는데요. 이 240만 중에서 또 107만 정도가 1인 가구고요. 그 107만 1인 가구 중에서 42만
8천 가구가 70대 이상의 단독 가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인구가 굉장히 앞으로도 빠른 속도로 줄어들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방 가보시면 이제 대중교통이 거의 없는 지역들이 많이 있고요. 유지하기에 경제성을 확보할 수 없는 지역이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에서 하고 있는 게 대중교통 보조금입니다. 공식적으로 아마 숫자를 보신 일이 별로 없을 텐데 우리나라 전체가 실제로 부담하고 있는 버스 보조금만 하더라도 1조 5천억 원에서 2조 원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지자체 같은 경우에 전체 예산의 1.5%가 버스 보조금입니다. 그런데 보시게 되면 1인당 그러면 어느 정도 혜택을 받느냐 보시게 되면 창원시 같은 경우에 약 4만 한 9천 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4만 9천 원 정도를 미리 내고 버스에 회사에 준 뒤에 탈 때마다 요금을 내고 타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4만 5천 원 한 5만 원 정도 되면 많지 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창원시는 승용차의 수단 분담률이 70%가 넘는 지역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전체 인구의 20몇 % 정도만 버스를 탑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노인이라든가 어린이를 제외하고 나면 전체 인구의 10% 정도, 15% 정도만 버스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게 10배를 곱하게 되면 1년에 50만 원 정도를 개인이 미리 선납하는 거죠. 버스 회사에. 그리고 나서 탈 때마다 일정 비율들을 내는 시스템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각 도시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내고 버스가 돌아다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경기도 여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절반 정도의 버스 노선들을 없앴습니다. 도저히 유지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대당으로 보게 되면 지금 현재 한 1일 16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전국적으로 버스 보조금이 대당 나가고 있고요. 이게 52시간 근무제가 시행이 본격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훨씬 더 많아질 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웬만한 지방 소도시들은 여러분 한 명당 버스 보조금을 1년에 4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는 미리 내놓고 그 다음에 1,200원, 1,300원 내고 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 특정 도시에 2013년도 버스 회사들의 회계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찾아서 분석을 해보니까 보시면 어마어마합니다. 광주시 같은 경우에 지금 지선 보시면요. 지선 한 대가 하루에만 350만 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합니다. 2013년이니까요. 지금은 더 늘었을 겁니다. 뒤에 보시면 그래서 여기서 경제성 분석을 해놨는데 지선 버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외곽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버스들인데 경제성이 0.15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의 15% 정도만 요금으로 버틸 수 있는 거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국가 보조금으로 버티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핵심적인 이유는 기본적으로 버스가 잘 안 옵니다. 지선버스 같은 경우에 이 지역이 그 당시에도 이미 1시간에 한 대에서 2시간에 한 대 오는 버스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버스를 탈래야 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가 광주시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하철하고 온디맨드 교통수단을 붙여서 예를 들어 타다를 여러 명이 타는 버스 같은 시스템을 이용해서 붙이는 개선안들을 냈었고요. 또 예를 들어서 춘천 같은 경우에는 버스와 버스를 붙여서 연결하는 시스템들도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시면 지방에 있는 이제 공무원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의사결정하시는 분들이 버스는 노선이나 스케줄이 정해져 있어야지 실제로 플렉서블하게 움직이는 시스템들을 도입했을 때 이용자들이 어떻게 사용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많으세요. 근데 실제로 보시게 되면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쇼트리라는 서비스가 이미 지방에서 이런 대중교통 노선들을 많이 대체했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싱가포르는 좀 다른 경우긴 한데 싱가포르라든가 체리역 같은 서비스들은 도시 지역이긴 하지만 노선이 가변적으로 움직이고 내가 원할 때 부르면 탈 수 있는 버스 시스템들이 이미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나라에서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공단에서 약 160개 지역에 국가보조금을 이용해서 온디맨드 교통수단을 넣고 있어요. 넣는데 공공이 하는 경우와 민간이 하는 경우가 어느 정도 퍼포먼스의 차이가 나는지를 숫자로 보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 성공적으로 했던 데가 마중택시라는 겁니다. 저기 보시면 충청남도 아산시에 있습니다. 저 밑에 숫자가 빠져 있긴 한데 저 녹색 버스 크잖아요. 저 버스가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몇 명을 태웠냐 하면 2018년도에 9.7명을 태웠습니다. 9.7명을 태웠고 실제로 들어간 예산하고 비교를 하면 저 지역에 계신 시민분들 한 분을 나르는데 통행당 2만 9천 원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통행 거리가 굉장히 짧아요.
근데 저 정도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게 지방에 있는 버스 노선들 분석을 여러 번 해보면 실제로 지방 지역에 갔을 때 버스를 탔는데 한 명 실어 나르는데 20만 원에서 30만 원이 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1년 평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그 지역에 있는 시골 분들은 버스를 타시는데 동남아 항공권까지 정도의 그 비용을 받으신 거예요. 국가로부터 혜택을.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뭐 지방에 있는 서비스를 싹 다 없애야 되느냐, 다 민간으로 바꿔야 되느냐, 지방 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냐, 그런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지금 뒷장에서 나온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얼마나 지금까지 국가 정책에서 잘못하고 있었는지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공공부문에서 교통 예산을 쓰는 것은 보시다시피 대부분이 휘발유와 경유에서 나옵니다. 저기서 돈을 모아서 교통 인프라를 지어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 전체 그 휘발유랑 경유에서 약 70% 정도가 교통 에너지 환경세에 의해서 예산을 만들고요. 그 중에서 약 80% 정도가 다시 교통시설을 짓는 데 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휘발유나 경유를 사용해서 돈을 만들어서 그걸로 교통보조도 하고 그다음에 다리도 짓고 철도도 짓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제일 많이 내나를 한번 볼까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경남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경유하고 휘발유의 25%는 경기도가 쓰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특이한 점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광역시들이 그렇게 휘발유 경유를 많이 쓰고 있지 않다. 지방이 오히려 훨씬 더 많이 쓰고 있다라는 거고요. 우리나라 인구 1인당 사용하는 1년의 휘발유 경유 총량은 762.96리터입니다. 울산광역시가 위로 쭉 올라와 있고요. 광역시 중에는 나머지 지자체들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혼잡은 도시에 많으니까 도시가 기름을 많이 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이미 지방이 훨씬 도시보다 수송 휘발유나 경유를 많이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2007년하고 2017년을 비교해 보면 지방이 점점 더 빠른 속도로 휘발유 경유를 소비하는 효율이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재밌는 점은 부산에 올 계획이 없이 PPT를 먼저 만들었었는데 지난 10년간 유일하게 부산시만 1인당 휘발유 소비량도 줄었고 총량도 줄었습니다. 광역시 같은 경우에 서울시도 뭐 크게 늘지는 않았고요. 보시게 되면 대부분이 다 지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었죠. 자, 수도권하고 비수도권 비교해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도권 그렇게 많이 쓰지 않습니다. 39%, 60% 정도는 지방에서 다 수송 그 에너지들이 사용이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만큼 지방이 세금을 많이 내고 있고 세금을 내는 증가폭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63리터를 더 썼는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125.9리터를 더 썼으니까 훨씬 더 빨리 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돈을 받아서 실제로 그러면 사람들한테 예산을 어떻게 주느냐? 아까 보셨던 18조에다가 나라에서 3조 정도를 더 못해서 2017년에 21조 8천억 정도를 뿌렸는데 실제로 그 예산에 따라 가지고 지방이 돈을 받게 되면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도가 아까 굉장히 많이 쓴다고 했기 때문에 21조를 쓰게 되면 5조 5천억 정도는 경기도가 가져가야 됩니다. 재밌는 거는 그 밖에 지방들도 대부분 1조 원 이상의 예산을 받아가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GTX B 노선 개통할 때 들어보셨겠지만 5조 9천억짜리 사업이 경기도하고 서울에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거 5조 9천억이라고 한 사업비가 서울시 예산으로만 따지게 되면 거의 3년치 받아야 될 돈하고 비슷합니다. 굉장히 큰 혜택을 받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근본적인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교통 인프라를 지어줄 때 수도권에는 지하철을 지어줍니다. 지방에는 도로를 지어줘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게 지하철을 지어주게 되면 이용자는 요금만 내고 국가는 궤도, 역사, 차량을 다 구입해서 줍니다. 그런데 도로를 짓게 되면 실제로 도로를 지은 이후에 차량이나 휘발유 가격은 모두 다 국민들이 내야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비용을 지방민들이 교통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써야 되는 거죠. 기본 구조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교통카드 데이터 저희 센터에서 분석을 해보니 우리나라 대중교통 지역 간 통행의 총 매출이 11조 7천억 정도 나오거든요. 보시게 되면 그중에서 많이 구성되는 게 대부분이 서울, 그다음에 경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나라 대중교통 시장은 서울하고 경기하고 부산 정도를 빼고는 인천, 부산을 빼고는 거의 없다. 나머지 지역들은 거의 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인당 대중교통 이용객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이 100명당 하루에 44명이 대중교통을 타는데 나머지 지역들은 100명당 6명밖에 대중교통을 타지 않습니다. 그 6명을 태우기 위해서 시 예산의 1.5%를 쓰고 있는 겁니다. 네, 뒤에 있는 내용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여기 위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교통 계획을 할 때 도로를 하나 새로 내기 위해서는 한 2만 대 정도의 차량이 왔다 갔다 할 수요가 있어야 도로를 지어주는데 저 2만 대를 짓는 데는 약 1,000억 정도밖에 도로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건설 비용은. 그런데 그 정도의 도로를 지으려면 실제 철도 같은 경우 6천억이 들어요. 그럼 5천억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도로가 훨씬 싸 보이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저 정도 수요를 메꾸기 위해서 차량을 몇 대나 사야 되나를 생각을 해보면 3천만 원 기준으로는 6천억이 똑같이 들어갑니다. 다시 얘기하면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차량을 사서 들어오라고 하고 나라가 1,000억만 내놓고 나머지 5천억은 국민의 비용으로 교통 서비스를 만들었던 거죠, 지금까지. 그래서 사실은 정부에서 올해 지방 균형 발전을 통해서 포용이라는 개념을 의사결정에 넣어서 실제로 그 지방이 약간 경제성이 떨어지더라도 도로를 지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경제성이 낮은 사업에서 조금 가중치를 주더라도 실제로 사업을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실제로 우리가 성장기 때 에피션시 중심으로 갔던 그 재원 배분이 이퀴티를 지나서 포용으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현재 지방은 공정하게 돈을 나눠받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포용으로 갈 단계가 아니라 공정하게 돈을 나눠 쓰는 단계에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야기하고 있는 게 도로만 지어주지 말고 도로를 지을 때 공용차 스테이션 같은 걸 만들어서 실제로 국가에서 뭐 쏘카든 타다든 아니면 카카오 모빌리티의 공유 시스템이든 간에 국가에서 돈을 넣어서 다 만들어줘라. 이용자들은 요금만 내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이 공정한 거지. 서울에다가는 역사, 열차 다 만들어주고 지방에다가는 도로만 져주고 나머지는 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런 시스템 맞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유지되면 결국은 지방은 점점 더 기름을 많이 태워야 되고요. 결국은 지방에 있는 돈으로 서울 사람들을 매겨 살려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이야기했고요. 여러 가지 뒤에 행정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구조들이 만들어졌느냐. 국토교통부에서 재원을 내보낼 때 현재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5개째 항목을 넣었는데요. 그중에서 대중교통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교통체계 안에 들어가 있는데 안에 들어가 보시면 항목이 도시철도, 국토교통정보화 이게 이제 BIS라고 해서 교통버스 정보 시스템이죠. 그리고 대중교통 육성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안에 들어가 보시면 지방이 받을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항목 자체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돈을 쓰려고 만들어 오는 항목 자체도 지방이 도로밖에는 가져갈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사업 방식은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공공이 할 수도 있고 사실은 민자를 유치할 수도 있고요.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1분만 더 정리를 드리면요. 사실은 모빌리티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기 골목식당 보시는 바와 같이 맛집이 항상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지역에 그 상권에 맞는 기술이 들어가야 수준이 낮은 기술이라도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과연 우리나라가 어떠한 교통 시스템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모빌리티 서비스들이 들어와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졌을 때 저는 보시는 바와 같이 하이퍼 모빌리티, 그다음에 접근 초월 사회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다라고 최근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영국의 사례를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그 이야기를 접으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처럼 보조금이 많이 들어가는 국가들은 영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아무래도 도시에서 모든 규제를 모빌리티에 대해서 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이유가 뭐냐면 공공재를 시민의 세금으로 이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모빌리티 시장에 들어와서 수요 분담을 가져가게 되면 공공재의 적자폭이 더 커져서 여러분들이 세금을 내고 버스나 지하철을 떠받치면서 또 택시를 타셔야 되는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포션을 정확히 만들지 않으면 국가 전체에 있어서는 큰 손실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모빌리티 하는 사람들이 좀 더 긴 안목에서 디테일한 접근법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깊게 인사를 드린 이유가 이런 복잡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랬던 건데요. 다시 한번 너무 재미없는 발표를 하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지대학교 김현명 교수님의 발표 함께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도권의 교통 문제와 모빌리티 서비스, 지방의 교통 문제와 모빌리티 서비스, 그리고 모빌리티 서비스의 지역 불균형과 공공형 모빌리티, 모든 국민을 위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위해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분의 연사님들이 발표를 마쳤고요. 무대가 준비되면 바로 패널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패널 토론에는 카카오 모빌리티 디지털 연구소의 이재호 소장님과 우아한 형제들의 이현재 이사님, 명지대학교 김현명 교수님을 다시 한번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패널 토론의 사회를 맡으신 비욘드 X의 김철민 대표님을 무대로 모시고 패널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이트 맛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예. 1세션에서는 좀 시간이 좀 오버돼 가지고요. 뭐 관객석 질문을 못 받았는데 이번엔 한두 분 정도 제가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깊이 90도 인사를 하시는. 네, 예. 아까 동영상에 나온 걸 보고 제가 오늘 큰 과오를 저지르고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물류 컨퍼런스에 모빌리티 이야기는 좀 생소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교통이라는 건 사람의 이동뿐만 아니라 화물의 이동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있는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향후 모빌리티 시장의 변화 이런 거 어떻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할지 좀 힌트를 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은 이제 물류하고 여객, 제가 이제 다루는 분야는 주로 이제 여객 쪽을 다루게 되는데요. 물류하고 여객은 상당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산자부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물류 쪽도 같이 보고 있긴 한데, 물류 쪽은 사실은 저는 크게 많이 걱정을 하고 있지 않은 게, 안에 들어가 봤더니 민간 기업들이 굉장히 스스로 많이 노력을 하셔서 물류 비용을 낮추려는 기술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연구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정부가 조금 뭐 R&D든 아니면 사업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해서 민간 기업들이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물류는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 보셨던 것처럼 여객은 제가 이 자리에서 뭔가 명쾌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모빌리티 서비스가 틀림없이 이용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큰 편의성을 제공해 줄 거라는 것은 명확한데요.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모빌리티 서비스 시장의 변화를 보실 때 왜 정부는 저렇게 답답하게 모빌리티 시장이 규제만 하지, 놔두면 우리 택시도 훨씬 편하게 탈 수 있을 텐데 라고 비판적인 관점을 많이 갖고 계세요. 저도 사실은 90% 정도는 그렇습니다. 근데 10% 안에 들어가서 우리나라 교통 시장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보조금에 의해서 굴러가는 시장이고 점점 그 보조금이 커지고 있는데 그 돈 이미 내고 있으니까 실제로 큰 그림을 위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업들이 활성화되는 것도 좋지만 늘어나는 국민들의 부담은 어떡하지? 라고 하는 고민들을 안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모빌리티 시장의 변화를 보실 때 정부나 아니면 뭐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 보수적이고 규제를 꽉 잡고 있는 거에만 의존하는 집착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도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현재 이사님, 예. 네. 저는 가끔 우아한 형제들 2년이 오래됐거든요. 김봉진 대표께서도 제가 좀 행사했던 때 초대도 했었고요. 가끔 배달의 민족은 어떤 회사인가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광고에서보다 더 광고 잘하고요. 그렇죠? 요새는 로봇도 만드시고요. 발표하실 때는 이제 푸드테크 기업이라고 정의를 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물류로 브랜드를 소비하게끔 하는 대표적인 생활 물류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배민은 어떻게 더 진화할 수 있을까요? 의식주와 관련되어 있는 프로젝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배민 출신 CEO분들이 스타트업을 그렇게 많이 이제 하고 계시는데 관점 같은 게 있으시다면. 대표님께서 정말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걸 알면 제가 여기에 이렇게 좌판을 깔고 우리 회사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 같아요. 사실
회사가 스타트업에서부터 굉장히 작게 시작을 했고 그 작은 회사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이용자들의 좋은 반응들을 가지고 기반해서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는 데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물론 이제 마케팅이라든지 이용자와 호흡하는 방식에 대해서의 어떤 조금 다른 메타포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저희는 앞으로 그런 배달의 민족이 어떻게 성장할 것이냐, 저희 내부에서는 그런 고민들을 해요. 앞으로 정말 키친이 필요할까? 혼자 살기도 하고 맞벌이를 하고 있고, 실제 요즘 이제 서울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에서는 키친을 옵션으로 두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배달을 중심으로 하는 뭐 해외의 유명 배달 업체 사장은 앞으로는 집에서 음식을 해 먹는 시대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정 부분 저는 맞다라고 생각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보는데 저희 임원들도 그렇게 보고 있는 부분들이 앞으로 사실 이 가사 노동, 특히 이 키친과 관련된 노동을 여성들이 굉장히 많은 그 책임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전에 교황청이 여성 해방 운동의 가장 혁신적인 물건으로 세탁기를 뽑은 것처럼 이 키친, 이 주방을 혁신하는 것이 앞으로의 나아가서는 여성 해방의 어떤 맥이 닿아 있기도 하고, 저희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왜 엄마한테 엄마 뭐 닭도리탕 해주세요 이래갖고 엄마는 이제 키친에서 닭을 손질하고 음식을 만드는 과정 속에 엄마랑 아빠랑 이제 나머지 구성원들은 그냥 TV 앞에 이렇게 앉아서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을 두지 마시고 그 시간에 좋은 음식들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세요. 그 행복을 방기하지 마세요. 음식을 만든다는 것에 노동력들을 어떤 특정인들에게 만들지 말고 그런 것들을 앞으로 로봇이 대신할 수도 있고 물류가 좀 더 라스트 마일이 활성화되면서 더 좋은 음식들을 먹을 수 있는 기회들이 확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무인 자율 로봇이 만들어줄 수도 있고요. 드론이 만들어줄 수도 있고요. 새로운 로지스틱스가 만들어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들의 어떤 실험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과정에 배달의 민족은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질문이 후졌는데 답변을 명쾌하게 해주시네요. 예, 소장님. 소장님께는 엄청난 그 의미 있는 데이터들이 자꾸 쌓이잖아요. 저도 어제 지난밤에 카카오 택시를 불렀는데요. 제 이동 정보들이 다 거기 차곡차곡 쌓이는 거잖아요. 잘 잡혔네요. 그 사실은 이렇게 사람에 대한 이동에 대한 정보가 누적이 쌓이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엔 택배나 퀵이라든가 화물의 이동에 대한 서비스도 제한적으로 또 많은 분들이 되게 혜택을 많이 보고 편의적인 서비스를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카모 입장에서는 화물 운송이나 물류 사업에 대한 의미 고민들은 좀 하고 계시나요? 그건 저희 사장님이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기는 받았어요. 그러니까 모빌리티 혹은 이제 트랜스포테이션에 관한 모든 것을 저희 회사는 사실 검토하고 있고 또 기회가 된다라면 하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이 물류라는 영역은 뭐 육상 운송, 해상 운송, 뭐 항공 운송 여기에다 이제 뭐 택배 각 영역에서 엄청나게 오랜 업력을 가진 기업들이 있고 또 이 기업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어떻게 하면 원가를 좀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최적화시켜서 이 시스템을 움직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이제 테크 기업들이 외부에서 들어와서 진출을 하기에는 또 고려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함부로 진출하기는 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데이터들이 쌓이고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좀 더 보이고 여러 가지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고려는 할 수 있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가 뭐 택배가 됐던 아니면 뭐 배송이 됐던 물류 사업을 본격적으로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예. 뭐 어려운 질문을 되게 쉽게 말씀해 주시네요. 예. 혹시 이 관객석에 계신 분들 중에 앞에 세 분의 연사분께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질문 찬스를 한두 분께 드리겠습니다. 질문해 주실 때 이름하고 소속을 밝혀 주시면 답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시나요? 예, 예, 계시군요.
마이크 혹시 건네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SK에서 온 윤성용이라고 합니다. 저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오늘 이렇게 제가 비싼 요금을 내고 버스와 지하철을 타는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만약에 이건 그냥 상상인데 서울에서는 그러니까 자가용이라든지 이런 걸 구매할 때 세금을 과하게 내고 지방에서는 세금을 작게 내고 이렇게 해서 세금 자체로 조절해 가지고 이런 역차별적인 혹은 아니면 자본을 적게 투입하거나 그러니까 균형되게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은 혹시 없을까요? 방금 말씀 주신 그러니까 세금을 이용해서 사실은 서울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해서 승용차 이용을 좀 더 어렵게 만들거나 비용을 비싸게 만드는 거에 이제 다 있는 게 혼잡통행료하고 비슷한 건데요. 혼잡통행료는 저희 교통하는 사람들은 가장 마지막에 써야 될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통이라는 게 사회경제 활동을 지원하고 좀 더 빠르고 좀 더 편하고 좀 더 싸게 다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비용을 높이는 거 가지고 어떤 해법을 찾는 건 가장 마지막에 사용할 방법이다.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제가 최근에 느끼는 점은 파지티브한 방법으로 대중교통 이용량을 늘리거나 공유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아마 보셨을 텐데 이번 이제 가을 넘어가게 되면 아마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될 거예요. 지금 들어가는 비용이 대충 언론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작게는 3조에서 많으면 한 4조 5천억 정도 드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셨죠. 우리나라 대중교통의 버스카드 총 매출이 불과 11조 7천억밖에 안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나라 전체 예산이 뭐 500조가 넘어가는 슈퍼 예산들이 짜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11조 7천억만 의사결정자가 결정을 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대중교통 중에 버스, 지하철은 다 무료로 태워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굉장히 큰 패러다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그것이 가져오는 사실은 모빌리티 환경의 변화가 또 어마어마한 새로운 시장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한 가지 예지만 사실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보면 사실은 완전히 새로운 프레임에서 국민들에게 교통 서비스나 모빌리티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도 없진 않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방법들이나 네거티브한 방법보다는 파지티브한 방법으로 풀어내는 방법들을 고민해봐야 될 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결해서 제가 한 말씀만 더 제 생각을 드리면 사실 자율주행차라든지 아니면 전기차는 시장이 갑자기 형성되는 것은 사실 네거티브 방식이 기업들에게 어떤 페널티로 작용하면서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많은 해외에서도 그렇고 어떤 긍정적인 방식은 한 10년, 20년 동안 충분히 많은 레코드를 쌓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잘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조금 나라에서 개인에게 강한 어떤 뭔가 동기 유발, 비용의 측면에서 한다 그러면 더 어떻게 되지 않을까라는 상상에서 질문드렸다고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뒤에 손 드셨는데요. 예, 반갑습니다. 하이투자증권 부산 본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권명재라고 합니다. 저는 카카오 모빌리티 디지털 연구 소장으로 계신 이재호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카카오라고 보면은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카카오톡 플랫폼부터 시작해서 그 플랫폼을 잘 구축하고 난 뒤 다양한 그동안 구상했던 사업들을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덩치가 커지고 가고 있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카카오 모빌리티를 활용한 앞으로의 플랫폼 사업이 좀 각광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아까도 키노트로 하이투자증권 리서치 본부장님께서 발표하셨던 것 중에도 자동차 산업, 모빌리티 플랫폼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카카오에서도 그와 관련된 플랫폼에 아주 먼 미래를 내다보고 연구하고 뭔가를 만들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 좀 구체적인 이야기, 앞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플랫폼에 대한 미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정말 어려운 질문이라 제가
다 답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저희는 이제 지금 카카오 모빌리티는 지금 단계에서는 그 사람에 대한 이동만 서비스를 하고 있죠. 기본적으로 카카오 택시도 그렇고 대리운전, 뭐 주차도 그렇고요, 내비게이션도 일부 이제 화물 회사들이 저희 내비게이션 오픈 API를 이용해서 일부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사람의 이동에 대해서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조차도 이제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제가 발표 중에 말씀드렸던 자동차와 사람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문제, 그리고 이동 경로에 따라서 과금하는 문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소비자와 공급자를 빠른 시간 내에 최대한 매칭을 시킬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최적화 문제 등에 대해서 내부 연구소, 기술연구소에서 다양한 연구들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사업적으로는 사업의 외연을 넓히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전기 자전거 공유 서비스를 전국 4개 지자체에서 시범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 최근에는 이제 택시 회사를 인수하기도 했지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 회사가 그 독립법인으로 만들어진 지 한 2년 정도밖에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신생 기업이기 때문에 다양한 실험들을 해보고 있는 과정이고, 또 새로운 서비스들을 계속해서 고민해보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과정에서 좀 외부에서 보시기에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좀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저희는 그 회사의 서비스 카테고리 자체는 모빌리티에 관한 모든 것들은 다 검토하고 준비를 하는데, 다만 이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 여건이라든가 이해관계자들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이제 기타 여러 가지 이제 사업 환경 것들을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있다. 그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예. 티 입으신 분. 예. 네, 안녕하세요. 앉아서 해도 되죠? 예, 맞습니다. 네, 저는 그 꽃팜의 안병덕이라고 하고요. 그 질문을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2분 하셨는데 1분 안 하셔서 제가 그 예전에 배달의 민족을 썼었어요. 쓰다가 그 초기에 그 신규로 회원을 가입하면 2,000원 할인해주는 그런 마케팅이 있어서 사용하고 탈퇴하고 사용하고 탈퇴하고 3번을 했더니 다시 가입이 안 되더라고요. 이런 사람들 다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왜 안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사실 3번을 쓰건 4번을 탈퇴하건 사실 이 시장 내에 체리피커가 많이 있으세요. 저희가 이제 경쟁 사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이 있고요. 요기요 배달통은 딜리버리 히어로라고 독일 업체예요. 사실은 한국 기업은 아니고 유럽에서 10조 원 가까이 되는 회사고, 우버 이츠라고 최근에 철수했지만 우버가 또 들어와 있고, 카카오도 주문하기를 사실을 하고 있고, 네이버도 하고 있고요. 쿠팡이 최근에 음식 배달이 또 들어오기도 하고, 사실 엄청난 플레이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용자를 모객하기 위한 마케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쿠폰들을 많이 쓰고 계셔서 이 서비스 갔다 이 서비스 갔다 저 서비스 갔다가 굉장히 많이 옮겨 다니세요. 많이 옮겨 다니시는데, 그거를 뭐 저희가 뭐 3번 했다라고 해서 그거를 더 이상은 우리 회원을 안 받겠어, 이런 체리피커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좀 더 어떤 상황인지 이따 저 알려주시면 제가 그 부분을 확인해서 전달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객님 어디 가시지 마시고요. 예, 배달의 민족과 앞으로 함께 하시죠. 그 더 궁금했던 거는 그 좋은 음식을 먹고 싶은 곳에서라는 이제 캐치프레이즈가 있잖아요, 회사에. 근데 그 리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좋은 음식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리뷰도 되게 사진도 달 수 있고 뭐 평점도 줄 수 있고 텍스트도 달 수 있는데 울트라 코어를 달았을 때 매출이 뭐 몇 배 증가한다, 이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혼란이 왔던 게, 좋은 음식의 기준이 뭐지? 그러면? 이라는 좀 혼란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배민에서 정의하는 이 좋은이 누구의 기준에서 어떤 좋은인지에 대한 정의를 좀 듣고 싶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철학적 질문인데요. 사실 좋은 음식이 무엇인가에 대한 회사 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사실
음식의 품이 음식이 굉장히 그냥 김치찌개 하나라도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과 어머니가 해주신 김치찌개라면 굉장히 훌륭한 그 임금이 먹는 수라상 못지않은 음식이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 좋은 음식이라는 기준 내에서는 기존의 배달 음식이 가지고 있었던 위생의 좀 비위생적인 부분 아니면은 좀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안전의 문제들 사실 배달 시장 전체를 아우르는 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저희가 딜리버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방점은 원하시는 곳에서 좀 더 그래서 저희가 하이엔드급 식당을 아까 많이 저희 배민라이더스가 유치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배달 중심의 그냥 음식을 마구 생산해서 이렇게 유통시키는 이런 음식들보다는 조금 퀄리티 좋은 음식들 그리고 아이가 먹을 수 있는 거 내 아내와 가족들이 먹어도 굉장히 부담이 없을 정도로 정말 즐겁게 음식을 소구할 수 있는 것들 이런 부분에서의 좋은 음식이라고 저희는 철학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울트라콜을 했을 때 매출이 증가한다는 건 그 광고를 했을 때 매출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울트라콜을 그 광고를 받을 때 그 평가 이런 걸 하는 건가요? 음식에 대한 안전이나 실제 뭐 이용자 개개인이 음식을 주문 건수에 따라서 주문하시는 음식에 대해서는 리뷰를 남기실 수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리뷰가 사실 이 오토 시장 내에서는 실제 평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런 뭐 사례를 조금 더 제가 TMI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 업주들이 사실 광고 플랫폼으로 배달의 민족을 이용하시는 건데 그 이용하는 것에 대한 리뷰들을 저희가 임의로 삭제해드리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올라와요. 치킨이 눅눅해져 왔네요. 짜장면이 싱거워요. 짜장면 왜 고춧가루 안 단무지를 안 갖다 주셨네요. 온갖 사실 불만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리뷰로 다 올라옵니다. 근데 업주 입장에서는 광고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내리고 싶어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 생각해 보면 그 리뷰를 남기신 거는 여러분들이세요. 음식을 주문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적으로 바라보면은 실제 그 게시글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권한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쟁들이 발생했을 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절차를 해서 실제 그런 분쟁 해소들을 만들어 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엄격하게 이 리뷰들 해외에는 옐프라고 하는 리뷰만 전문적으로 하는 이제 플랫폼들도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 운영들을 하면서 실제 업주들이 그런 거에서 불만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번에 단무지를 안 갖다 드렸는데 너무 죄송해요. 다음번에 오시면은 단무지가 아니라 군만두라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런 피드백들을 통해서 이용자와의 어떤 이 네트워크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만드는 게 사실 배달의 민족에서의 장사를 잘할 수 있는 한 가지 묘이기도 합니다. 네. 네. 방금 전에 질문 주신 분이 부산에서 이제 온라인 꽃을 판매하는 부산 스타트업에 계신 분이시고 맞죠? 예. 그래서 애정 있게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질문 겸 개인의 민원도 제기하고 써주시면 됩니다. 고객님 놓치지 않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더라도요. 여사분들이 이제 무대에 내려가시면 그때 이제 개인적으로 인사 나누시면서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션 모빌리티 세션은 이제 다 마쳤고요. 조금 휴식 시간을 갖고 마지막 세션인 디지털 로지스틱스 세션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의 연사자분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2부 세션을 마무리하고요. 잠시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로비 앞에 커피와 로비에 커피와 다과